자, 오늘 기출 지문도 이제 중요 지문도 배우시고 이제 핵심 요약 배우시고 정리를 하실 때는 여러분 기출 문제집 있죠? 기출 문제집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3, 4월 때 나아간 문제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은 그때하고 또 달라요. 보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래서 5, 6월 최종 정리를 하시면은 6월 달에 점수가 50점 이상은 모든 과목에 나올 거예요. 모든 과목.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5월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마음을 되새겨서 장미꽃 보러 가지 마시고 꽃 구경하러 가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좀 되새겨서. 자, 또 출제, 또 매년 하는 토지의 특성인데, 자, 토지의 특성 중에서 우선 자연적 특성부터 먼저 보시면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 원초적으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인데, 이 자연적 특성을 보면은 우선은 부동성 그리고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우리 시험 문제는요, 요 네 가지가 중요하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또 뭐가 있죠? 인접.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토지와 인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접성을 어디에 포함시켜 버려요?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네 가지죠. 작년도 요 네 가지에서 출제했습니다. 자, 우선 부동성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입니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동산은 이동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이동이 안 돼요.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자, 그리고 시험에 우리 부동산 하면 거의 단골로 출제하는 게 있죠. 매년 나오잖아요. 국지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단골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속한 지역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가론에서 뭐라 했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지화가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이 나타나요.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이 나타난다. 지역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또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때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자, 예를 들어서 위치가 고정된 어떤 지역을 개발했을 때 개발 이익이 발생을 했다.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환수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있어서 뭐가 된다?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특정의 위치가 고정된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하죠. 그래서 개발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을 해요. 손실이 발생할 때는 이때는 이 부의 외부 효과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제거, 감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가? 용도, 지역, 지구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죠. 지역, 지구제의 근거가 된다. 지역, 지구제는 뭐와 관련이 있죠? 결국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자, 토지에 대한 권리. 자,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또 추상적 시장을 형성하죠. 추상적 시장.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한다. 또 위치는 고정됐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활동, 또 분석된 자료를 부동산이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위치, 면적, 측량을 통한 면적, 용도, 지목 등을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임장활동.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으로 만드는데 가끔 부동산은 정보활동을 중시하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로 많이 출제해요. 임장활동, 부동산과 관련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또 위치가 고정되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한다.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위치 가격화하게 되고 또 입지 선정에 그래서 중요성이 나타나요. 어디에 입지하냐? 입지 선정에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도 상당히 복잡하고 작년엔 요거 출제했어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위치가 고정되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그 지문을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우선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외부 효과, 국지화, 임장활동 이런 걸 잘 확인하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부동산 중개업 유통을 부동산 유통을 할 텐데 그래서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부증성은 뭐죠? 증은 증가할 증,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에 노동이라든지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어떻게 돼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이 면적에 뭐가 나온다?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이 나타나죠. 자, 이 비생산성. 자, 생산이 안 돼요.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지만은 비생산성은 생산이 안 되니까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 안 되다 보니까 생산비 법칙. 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하는데, 보유 공급은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것, 용도를 변경해서 공급을, 용도적 측면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것을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희소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에 있어서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고, 또 작년에 출제된 게 요거 출제했었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토지를 최선의 상태, 최유효용의 근거, 또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최유효용의 또 근거가 됩니다. 자, 물리적 공급이에요. 자, 이 지구에 있어서 이 전체 토지가 물리적 공급인데,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전체 토지다 보니까 이게 토지 가격, 지가와 공급량인데, 토지 공급이 이렇게 뭐죠? 고정되어 있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변화가 없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공급 곡선이 뭐죠? 수직선이다. 수직선을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지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 즉, 토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하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물리적인 양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를,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양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꼭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전 세계 토지 중에 약 25%도 안 돼요. 그만큼 적었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라 뭐죠?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네. 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오른쪽 윗상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여러분이 24회 시험에는요, 이걸 우하향으로 출제했어요.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이 토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또는 무슨 공급? 용도적 공급. 작년 시험에는요, 용도적 공급으로 냈어요. 작년에는 뭐 경제적 공급으로 내든 용도적 공급 내든 같은 용어.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뭐죠? 급등하죠.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은 공급을 늘려주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이렇게 늘려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은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되려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임야를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주거나 또는 간척개발, 여러분 새만금 간척개발 사업, 김포 간척개발 사업, 송도 간척개발 사업, 간척개발 사업이라 공유 수면을 뭐한다? 매립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것은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거든요.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척개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전체 양은 변화가 없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 작년에 요게 정답이었어요. 작년에는 용도적 공급 늘려줄 수 없다로 출제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같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21페이지에 27번, 26번, 20페이지에 26번 맨 밑에 보시면은 개별성, 이질성으로 인해서 부위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든 부위 외부 효과든 뭐가 관련있죠?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틀린 질문이고 27번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가 떴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특화시키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맞는 지문이고 자 28번 보세요. 매립이나 산지 개간, 공유 수면 매립, 산지 개간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예외이다 밑줄. 여기 틀렸죠. 예외이다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은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려줘도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죠. 부증성 예외다 하면 안 됩니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왜? 물리적인 토지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자, 29번 보면은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죠.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틀린 질문. 30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자, 여러분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죠.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늘릴 수 없다 하니까 틀렸지. 맨 끝에 없다 들어가서 틀렸지. 하여튼 이쪽에서 정답 질문 너무 많이 물어요. 좀 주의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토지의 증가, 토지의 가격. 여러분 토지의 가격이 지가죠. 지가는 토지 가격. 지가 상승에 대응하는 지가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공급의 증가는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 많이 해야겠죠. 지가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이제 요 용어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여러분 아까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 공급을 늘어나는데 공급의 증가는 바로 즉시 공급이 될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그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래.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공급이 시간이 걸리면 비탄력적, 즉각 반응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탄력적. 즉각 안 되죠. 택지 조성 공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적. 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죠. 왜냐?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뭐가 안 돼? 도시 토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 뭐 임야 등을 택지로 만들어서 공급을 무한대로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 능력에 뭐를 가져와요? 한계가 있어요.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는 점점 뭐한다?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도시 토지가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가 이용한다? 도시 토지를 이용하는 수요자,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우리는 토지 가격도 상승해요. 지가도 상승하지만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인 지대도 뭐한다? 상승해. 작년 시험에 지대 지가를 발생시키는다라는 지문이 또 출제했잖아요. 지대나 지가는 부증성이지. 지가가 또 상승, 발생하면서 상승을 하죠. 그럼 도시에서 지가가 점점 오르면 건물은 점점 뭐한다? 고층화가 되죠. 토지 이용해서의 뭐를? 집약화를 촉진한다. 자, 토지 이용해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이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데 비도시적인 토지용, 농촌에서의 토지용이 조방적 토지용이 아니라 뭐죠? 집약화. 시험에 이것도 한 3번 출제인데 집약화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또 교재 21페이지에 31번 보시면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뭐가 된다? 집약화.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고 32번 보시면은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또 뭐가 돼? 최유효용의 근거가 돼. 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부증성에서 정답 물었거든요. 작년 시험에. 그리고 28에는 부증성, 우리가 6회 7회는 영속성, 25회는 출제 안 했고 24회는 개별성. 그럼 올해는 뭐다? 올해는 부동성. 올해는 부동성을 눈을 크게 뜨고 원래 부동성을 잘 봐야 돼. 보기 정답 지문이 원래 부동성에서 떠. 그런 걸 잘. 자, 영속성으로 갑니다.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기 때문에 비소모성 또는 비소멸성,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 불변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토지는 소모가 안 되는 재화, 비소모적 재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3번 출제된 지문이 여기 있거든요. 뭐냐? 토지의 소모, 비소모적 재화이다 보니까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 3번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또 같이 소모가 없거든요. 비소모적 재화니까 같이 소모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자는 가치 소모가 없는 토지에 투자하기를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어요. 없지만은 뭐는 가능하다. 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은 그 지역의 토지의 가치도 하락하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뭐다?
가능하다. 자, 여러분 광산이 뭐가 돼? 폐광이 되면 어떻게 돼? 폐광이 되면 사람들이 떠나지. 그럼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하락을 하죠. 폐광이 되면은 이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고 물리적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자, 지문이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가 되죠?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자, 영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단기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배려가 부동산 활동 시에는 필요하고, 또 토지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토지 가치는,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울 때 토지의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을 뭘로?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자, 평가이론에서 배울 때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인데, 이 장래 이익이 뭐죠?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토지는. 근데 이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관련이 있다?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원칙,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13가지 원칙 우리 배웠을 때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토지 수익이 영속적이니까 토지에 뭐 한다면? 장기적으로 뭐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하죠?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이득. 그리고 토지 보유 기간 동안에 지대 수익,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획득하는 지대 수익을 소득이득인데, 이 두 가지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뭐다? 우리는 향유, 토지 소유자는 향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27회 시험에.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이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어요. 빌려줘서. 예?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가능하니까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된다? 빌려줘야 되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또 발달하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 이런 지문들이 제일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건물은 뭐죠? 뭐 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은 뭐죠? 수명이 어느 기간 지속되는 나중 철거하죠? 내구성이라고 해요. 그런 건 내구성.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런 주택이나 건물 등의 상품은 내구성이 있는 상품. 내구성이 없는 상품 있죠? 예? 바로 소비하면서 없어지는 재화. 뭐가 있어요? 커피 이런 거. 내구성이 없는, 바로 소비하면서 없어지잖아요. 사용하면서. 예? 자, 그런 걸 이제 내구성이 있는 상품의 주택이나 건물은, 그 토지는 뭐다? 영속성이 있는 상품. 개별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 토지는 지질, 지세, 지반이 다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을 가져요. 개별성을 우리는 이질성.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는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해요.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거든요. 비동질성.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비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화시켜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 전개가 어려운데 작년 시험에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 이 개별화를 출제했어요. 작년에. 자,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죠?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의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가 어려우니까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 지문도 또 3번 출제한 지문. 자, 그리고 토지 상품이 또 어떻게 될까요? 개별성은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작년 시험에 또 나왔잖아요. 표준화가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에서 또 출제했죠. 표준화가 어렵다.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한데 이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일물, 일가,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뭐다? 어렵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나 수익을 개별화시켜요. 토지가 다 다르니까 수익도 토지마다 다를 거고 가격도 토지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 또 구체화, 얼마 구체적으로 전개를 시켜요. 개별화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전개시킨다. 그래서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개별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을 분석을 해야 되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성,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성. 또 하나하나 개개의 부동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개의 부동산을 뭐다? 공급하는 면에서는 뭐한다? 독점화시킨다.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 시험 문제는 또 비독점으로 출제하겠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점화 공급 면에서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 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우는데 표준지 배우셨잖아요. 이 표준지의 선정이 어려워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다.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거. 개별성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가 22페이지 보시면은, 자, 33번 보시면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속성의 특성이죠. 자, 그리고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고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하는 것도 영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가 어렵죠.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 제약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인문적 특성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토지, 자연물인 토지죠. 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하죠. 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인문적 특성이라고 해요.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이라고 해. 인문적 특성. 자, 그러면 이 인문적 특성은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완화를 해주는 특성인데, 여기서 우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성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 토지에는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특성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고, 자,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해주는 적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용도마다 가격이 달라요.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되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고, 주상복합 건물처럼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고, 또 용도 간의 경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용도의 전환, 병존, 경합을 가능케 한다. 예?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토록 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특성이, 우리는 주어진 필지를 인접필지와 뭔가 합병하거나 주어진 필지를 분할하는 거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인데, 합병 분할하면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이걸 전문용어로 한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한정 가격이 존재한다.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가변성으로 표현하죠. 자, 사회적 요인이 뭐가 있어요? 공장이 이전하거나 대학교나 대학병원이 들어선다든지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건 사회적 환경 요인, 전철 등의 교통체계의 변경이라든지 신설되거나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 등의 변화, 이런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고, 행정적 환경 요인은 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돼서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것은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 자, 이러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하면은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가변성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 토지 특성에서 한 문제 출제된 우선은 정답이 어디서 묻는다? 여기서 정답 안 묻지. 어디서 저기서 묻지. 자연적 특성에서.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바뀐 게 법이, 작년에요, 총론에서 바뀐 법이 2개 있었거든요. 아까 10차 개정 표준산업분류체계하고요, 또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다중주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건축법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이 3층 이하였던 것이 바뀌어서 3계층 이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다중주택을. 그래서 작년에 4문제 나온 거예요. 바뀐 거 2개, 중요한 거 2개, 4문제 냈고, 올해는 바뀐 게 없어. 올해는 3문제. 3문제. 총론 3문제 맞추고 갑시다. 자, 이제 경제론 갑니다. 수요이론. 자, 요약집 26페이지에. 자, 수요이론에서 제일 먼저 기초가 바로 뭐죠? 유량과 저량이지. 우선은 여러분들이 경제가 이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용어. 유량은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개념. 저량은 스톡 개념. 예, 스톡 개념. 자, 플로우는요, 물이 흘러가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요. 시간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흘러가듯이 이제 뭐 나온다? 일, 주, 월, 연, 기간이 나와요. 기간으로 나오면 무슨 개념? 유량.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기간 개념이 나온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기간 개념이 나오면은 무슨 개념? 유량이다. 자, 저량은 저수지에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정지되어 있듯이 시간도 정지되어 있다. 시간도 정지된 것을 우리는 시점으로 표현해. 시점. 시점.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뭐죠? 저량이다. 저량. 자, 현재 시점. 현재 시점 뭐죠? 국가의 재산, 국부.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 통화량. 자, 현재 시점 통화량. 현재 시점 인구 얼마냐? 현재 시점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 자산 얼마냐? 또 회사 현재 시점 자본금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1460조. 가계의 뭐죠? 부채라든지 부채. 현재 시점 전국의 주택 보급률 얼마냐? 주택 보급률 뭐 103%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점 이런 거 전부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다 저량. 유량은 기간. 자, 월 소득 얼마냐? 연 소득 얼마냐? 자, 여러분 월 임금 얼마냐? 자, 연간 토지의 지대 수입 얼마냐? 월 건물의 임대료 수입 얼마냐? 이런 거. 자, 부동산 우리가 회사에서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당기 순이익. 예? 예? 자, 이런 거 나오는데 2018년도 연간 우리나라의 주택 생산량 40만 채. 연간 기간이죠. 주택 생산량. 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대요. 월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이 몇 프로 줄어들었다 뉴스 많이 나와요. 주택 거래량. 이것도 기간 나타내는 유량. 그리고 또 주의하겠죠. 유량의 신규. 자, 주택을 착공해서 3년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이 되는 신규 주택은 또 뭐야? 기간이 들어가 있죠. 착공해서 완공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신규 주택 공급량 하면 이것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유량은 이렇게 저량, 시험에 보면요. 사례 있죠? 사례가 나오거든요. 사례인데 아직도 요거 나오면 헷갈리신 분 진짜 많아요. 네, 단순히 암기해서 그래요. 네, 시점 붙여서 말이 되면 아, 저량이다. 기간 붙여서 말이 되면 유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유량, 저량은 우리 기본 개념이에요.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 하면 저량이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 저량의 공급량. 현재 시점 전국의 주택 수 500만 채. 그럼 500만 채가 저량의 공급량. 근데 또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 주택 저량의 수량인데 아까 500만 채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보유하기인 게 470만 채다. 그럼 470만 채가 주택 저량의 수요량. 나머지는 뭐 빈집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된 주택의 양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인데
자, 2018년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40만 채다. 그럼 40만 채가 주택 유량의 공급량.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 유량의 수요량.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저량의 유량, 저량은 기간, 유량은 기간, 저량은 시점 놓고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경제 이론 들어오면요, 우선 유량, 저량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은 공급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뭐죠? 수요죠, 수요. 수요인데 수요는 거기 봤더니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이 들어가죠.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면은 기간은 무슨 개념? 네, 유량 개념이에요. 수요도 유량 개념. 유량 개념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를 갖춰야 됐죠?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수요다. 자, 우선 구매력을 갖추고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효 수요의 개념이에요. 유효 수요. 자, 유효 수요는 그 무슨 개념이냐 하면 우리 평가 이론에서 또 배우셨는데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를 욕구인데 요것도 있어요. 욕구도 있지만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되죠?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을 또 구매력인데 구매력도 있어야 유효 수요다. 예? 유효. 지불 능력, 구매력도 있어야 유효 수요입니다. 예. 그럼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그건 뭐다? 잠재적 수요야. 그 밑에 보시면은 살 의사는 있어요, 현재. 근데 돈이 없어. 이런 건 뭐다? 잠재적 수요. 그래서 현재는 유효 수요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돈이 있어서 유효 수요할 수 있는 수요가 무슨 수요? 잠재적 수요. 유효 수요는 뭐를 갖추고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사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사후적이 아니다. 사전적 개념.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5개인데 실제 사후적으로 구매한 양은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자, 그러면 수요량은 다른 개념인데 작년 시험에 또 수요량을 출제했죠. 수요는요, 여러 가격, 시장에서의 커피의 여러 가격, 1,000원, 2,000원, 3,000원의 커피의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인데 수요량은 여러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하나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 평당 2천만 원 이런 특정 가격 수준, 하나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량이다. 그럼 평당 2천만 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10개다. 그럼 그 10개가 수요량이다. 여기는 가격이 수요는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개념상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수요량 작년에 출제를 했고 2년 전에는 공급량을 출제했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
수의 법칙을 보면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이다.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데 뭐가 되면 가격이 오르면, 자, 여러분이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비싸요. 비싸면 소비자들은 소득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 소비를 이전보다 뭐 한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수요량이 뭐 한다? 줄인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반대로 가거든요. 또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가격이 싸니까 그 상품 소비를 늘리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는 관계인데 이것을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 음의 관계 또는 뭐라고 한다? 역관계. 음의 관계, 역관계라고 해요. 역관계. 음의 관계, 역관계.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법칙인데 수요의 법칙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자,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자, 커피 가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어떻게 돼요? 6,000원이다. 비싸서 한 잔을 마신다. 이 점이 A점이에요. 근데 커피 가격이 우리가 5,000원이다. 5,000원이면 나는 두 잔을 마시겠다. B점. 이런 식으로. 근데 커피 가격이 1,000원이다. 1,000원이면 나는 6잔을 먹겠다. C점. 이런 점들. 커피의 여러 가격과 커피 수요량이죠.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예요, 수요. 요건 하나의 가격이고 수요량은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수요입니다. 그럼 이 커피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 이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 D로 표현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밑으로 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아래,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밑으로 향한다. 그래서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2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우선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죠?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융상의 부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요.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비하든 관계없어요.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지만 부동산 상품은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담보 능력이 있고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 까지 해서 여러분이 수요 기초율을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범위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균형인데 이제 경제 이론에서 5문제 출제하죠. 5문제 출제하고 이제 시장 이론으로 다음 주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위주로 많이 보도록 하세요. 별표 같은 거는요, 색깔 있는 거 보면서 아, 저게 지문상에 나올 때 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별표에서 정답을 물어요. 자, 최종 정리를 요약집 갖고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건강 유의하십시오. 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